애쓰고 힘쓸 것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른다. 몸이 건조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는다. 지금 허우적대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많은 분의 넋을 기리며 내가 느낀 바는 이렇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그리고 훗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품격입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늘 무언가에 목이 마르고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생이 힘겨워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원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라고 합니다. 괴로워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서 괴로운 마음을 길들이면 한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테죠. 갑갑함이 마음에 들어차 있으면 지우고 싶어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에서 놓아버리면 되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건 애당초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괴로움을 떨쳐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고민을 차근차근 뜯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긴 해도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인생이 그럴지라도 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리라 마음먹는 것. 이런 용기야말로 고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일이 다 있지만 산다는 건 좋은 거네 하며 살다가 산다는 거 생각보다 괜찮았다며 눈 감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입니다. 이혜인 수녀와 정호승 시인의 추천책입니다. 지혜로운 노승의 인생 조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삶의 흔적처럼 남는다.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것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좀 더 정성껏 모셨으면 좋았을 걸, 애초에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아니었어 하고 이렇게 후회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온다. 한 번은 지인에게 부탁을 받았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여성을 다독여 달라는 거였다. 이 여성은 남편이 눈 감을 때까지 암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며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생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암이라고 말해주지 못한 채 떠나보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 탓을 했다. 남편이 더는 이 세상에 없으니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분의 애달픈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주는 것이었다. 남편분은 살아생전에 현명한 분이셨지요. 여성은 그렇다고 말했다. 아마도 남편분은 자신의 병명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현명한 분이셨으니까요. 수술에도 나날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지만 아마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다. 남편분이 병명에 대해 꼬치꼬치 물은 적이 있나요? 그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병명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까지 모두 헤아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성은 막혀있던 감정이 뻥 뚫린 듯 눈물을 쏟았다. 세상을 떠난 이에게 회한이 남는 건 당연하다.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면 더욱 그렇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성심껏 병간호해도 어떤 식으로든 후회는 남는다.
하지만 억지로 이런 마음을 지울 필요는 없다. 후회는 끌어안은 채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후회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날도 오기 마련이다. 후회는 반드시 남는다. 후회를 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음에 남은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더는 세상에 없는 이에 대한 후회와 애달픈 마음을 지우느라 괴로워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끌어안은 채 살아가면 된다. 후회를 받아들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착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사람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굳건한 존재가 있고 그런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 나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루하루와 인간관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나는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데 뭐가 착각이라는 거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소중히 하란 거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몸이 나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는 3개월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 몸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일까? 이 말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근거는 두 가지다. 바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억이 호련히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잠들기 전까지의 나는 더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나를 A라는 다른 인물로 대한다면 어떨까? A로 살아가거나 평정심을 잃고 괴로워하거나 어쩌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될지도 모른다. 거친 비유를 들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 나는 나라는 기억의 집합체이면서 다른 이가 나임을 인정해 줄 때에야 비로소 세상에 존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나라는 근거는 사라지고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평소 나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저 기억과 타인과의 관계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하다.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성별도 외모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다면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부모를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거다. 우리는 이 세상에 뜻하지 않게 태어나 타인에 의해 남들과는 다른 나로 규정되어 살아간다. 그런 나로 살아가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만 같다. 처음부터 내가 아닌 남이 골라준 옷을 입고 있으니 잘 어울린다든가 보기 좋다든가 하는 칭찬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옷입을 맛이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 앞에서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기.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삶의 지혜다. 인맥도 친구도 많을 필요 없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남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무슨 수로 안단 말인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타인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란 불가능하다. 혹시 누군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해는 말하자면 합의된 오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서로를 오해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서로를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받아들였을 뿐이다. 친구가 많으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텐데 인맥이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면 된다. 다만 인간관계에서 번잡함을 느낀다면 인맥은 물론이고 친구에게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기만 하다.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친한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좋아도 상황이 변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 결국 나의 삶과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 살면서 필요한 인간관계는 원래 제한적이다. 극단적이기는 해도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친구가 생기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 노력한다.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나의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끼겠지 하고 내심 기대한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욕심이다. 나의 마음을 친구가 기꺼이 받아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친구가 늘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법은 없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새로운 고민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친구가 너무 많으면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이 피폐해져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하물며 SNS로만 이어진 피상적인 관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면서 왜 그렇게 친구를 늘리고 싶어 하는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일이 누가 봐도 마땅하면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모인다.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알면 그 다음은 쉽다.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된다.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흔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들 한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꿈에 그리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이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만만치 않다. 진정한 내 모습 찾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기 같은 말이 인기다. 그러나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언뜻 생각하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이고 있는 그대로라고 판단한단 말인가? 진짜 내 모습을 되찾아 그대로의 나로 살기 위해서 또는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 사이를 헤매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소갈이 알 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도리어 삶이 버겁다면 알찬 인생을 보내야 한다느니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하는 마음의 짐은 그만 내려놓아도 좋겠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악물고 산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채찍질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 조바심을 낸다. 기왕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도 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일과 휴식에 열을 올린다. 일정이 비기라도 하면 슬금슬금 불안이 밀려온다. 이렇게 살면 숨도 찰 테니 힘을 조금 빼고 별것 아닌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가.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지금 그곳에서 꽃 피우지 않아도 심긴 곳에서 꽃 피우라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이 나왔다.
운이 좋아 바라던 곳에 심겼다면 몰라도 다른 이가 멋대로 심어놓은 곳에서 그저 꽃 피우라니 말이 되는가. 내가 심긴 곳은 우연히 놓인 자리일 뿐이다. 우연히 뿌리 내린 곳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꽃까지 피우라는 건 너무나 가혹한 말이다. 제 아무리 불합리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견디며 꿈을 위해 노력하라니 공평과도 거리가 멀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특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임시 상태로 본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일도, 가정도 늘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모호한 것이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놓여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일시적이다.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회사를 나오면 사이가 좋지 못했던 이와의 관계는 끊어진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전학을 가거나 졸업을 하면 나를 못 살게 군 아이와의 인연이 끊어지기 마련이다. 물론 가족도 마찬가지다. 함께 있으니 가족인데 이혼하거나 태어나자마자 부모 자식이 서로 떨어지면 생판남이나 마찬가지다. 스스로 선택한 곳인데도 생각과 달리 괴로울 때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될 일이고 조금만 더 머무르자고 마음먹어도 된다. 지금 자리에 계속 머무를지는 스스로 정하면 된다. 정말로 괴로운 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다. 어디에도 몸 붙일 곳이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몸 붙일 곳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모든 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일시적이니 말이다. 어느 곳도 어떤 관계도 절대적이지 않다. 평생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다. 몸과 마음을 내려둘 자리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곳을 찾거나 지금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한 곳이 되도록 고민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곳에서 꽃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 있는 곳과 나 자신이 절대적이라는 착각에서 비롯한다. 지금 자리에서 꽃 피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면 충분하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여러분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게 인간관계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연인이든 대부분의 관계에는 주도권을 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남들과의 관계가 마음처럼 안 되는 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가 바뀌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은가? 정성을 듬뿍 들이면 남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새로운 고통을 낳을 뿐이다. 설령 가족이라 해도 그렇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내가 바뀌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인간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특히 가족 문제는 사랑과 배려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수렁에 빠진다. 가족을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일 때 특히 그렇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나이, 성별, 직업이 어떻든 얼마나 각별한 사이든 어디까지나 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야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다시 생각해보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일까? 관계의 틀을 바꿀 여지가 있을까? 아니면 관계를 끊는 것이 좋을까? 때로는 냉정해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나라는 틀 안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기억 속에서 괴로워한다. 기억 속에 타인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새겨져 있으면 문제를 직면할 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억 속에 나의 감정과 시점만 남아서 나는 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만 메아리치면 고민이 풀릴 리 없다.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온다.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분들은 크게 두 유형이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황에 괴로워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두 유형의 공통점이 있으니 입 밖으로 먼저 나오는 말이 남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런데 제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대부분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다. 부모 또는 자식, 배우자나 직장 동료와 어떤 문제가 생겨 얼마나 괴로운지 같은 것들 말이다. 한 번은 40 넘은 미혼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걸핏하면 어머니가 생활에 사사건건 참견을 한다는 거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아 같이 살기 힘들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남성이었다. 어머니와 거리를 두면 갈등이 자연히 해소될 거라는 점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나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조언을 해드렸다. 정마음이 힘들면 일단 떨어져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성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사는 집에 자꾸 찾아올 텐데요. 엄마가 찾아오면 일단 맞이하고 얼마간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돌려보내면 그만이다.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면야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남성은 말끝을 흐리면서 영 시원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괴로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엄마와 떨어져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리라. 몸 편한 생활과 엄마의 잔소리 없는 생활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단순하다. 물론 본인은 자신이 손쓸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너무나 괴롭다. 어쩌면 업무나 대인관계로 인해 울적한 마음의 화살이 때마침 어머니에게 향했을 수도 있다. 특히 사람 사이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괴롭고 밉고 싫은 감정과 지금 일어난 일을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한다. 감정과 상황이 별개임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가 감정과 상황을 혼동하고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한다. 관계를 올바르게 보지 않고 혼자 끙끙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리 없는데도 말이다. 죽고 사는 문제 말고 중요한 일은 없다. 사람의 시야는 참으로 좁다. 작은 종이장 위에 지름 10cm인 공을 올린 모습을 상상해보라. 공이 금방이라도 넘쳐오를 듯이 커 보인다. 마음이 조급할 때는 바로 이런 상태다. 하지만 같은 공을 커다란 종이 위에 올리면 존재감이 단숨에 쪼그라든다. 공이 참 작구나 할 것이다. 근심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마찬가지다. 근심 걱정을
공이라고 생각해보자. 시야가 10cm밖에 되지 않는데 지름 10cm인 공을 눈앞에 두면 시야가 깜깜해질 거다. 그러나 시야가 탁 트이면 눈앞에 제 아무리 큰 공이 버티고 서도 당황스럽지 않다. 감히 말하자면 죽고 사는 문제 말고 중요한 일은 없다.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지금껏 거대해 보였던 문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작아 보인다. 그러면 비로소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눈앞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혼자서는 버거울까? 아니면 거뜬히 다룰 수 있을까? 남의 도움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게 놔두면 될까? 차분히 살피면 답이 보인다. 문제를 풀자면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근심 걱정으로 머리를 싸매게 된다. 일에 치여 힘겨워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로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인생에서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살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들에 불과하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도 한다. 세상의 정보는 대부분 없어도 그만. 교양은 흔히 말하는 정보나 지식과는 다르다.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고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교양과 별 상관이 없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양이다. 왜 교양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밑바탕이 되는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다. 가치관이 서야만 세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정보, 지식, 지혜, 교양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세상에 있는 정보의 99%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단 1%에 불과하다. 가려낸 1%의 정보가 지식이 된다. 지식을 고민에 직접 활용하면 지혜가 된다. 그러니 지혜가 있다는 건 스스로 가려낸 지식을 삶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 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교양이 쌓이고 교양이 쌓이면 가치관이 길러지는 거구나 하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 가치관이 없으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1%의 정보를 가려낼 수 없다. 그렇다면 가치관과 교양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장인들이 책에만 파묻혀 공부만 할 리는 없다. 그러나 장인에게는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다. 가치관이 서지 않으면 애초에 남들이 높이 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장인들은 어떻게 가치관을 기를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사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렀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안다. 실수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깊이 몰두했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지식을 쌓았으며 몸소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움터 교양과 가치관이 자라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먼저 눈앞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할 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집착 뒤에 숨은 불안. 우리는 때때로 시간, 지위와 돈, 인정과 칭찬, 특정 상황에 집착한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 깊숙이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가 물어봐도 모호한 대답만이 돌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
줄고 심한 불안에 시달리곤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막연한 불안을 잠재워줄 대체제를 찾을 뿐이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그러니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 나는 대체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흔들릴지언정 넘치지 않는 마음. 타인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와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해도 흔들리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마음이라는 그릇에서 감정이 넘치지만 않으면 된다.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부동심은 흔들릴지언정 넘치지는 않는 마음이다.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무게중심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다. 제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예상치 못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도 부드럽게 흔들리다. 이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균형감을 잃지 않고 평균대 위를 걷듯이 말이다. 내가 정한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야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린다 한들 문제될 건 없다. 우리는 왜 감정에 번민할까? 세상 이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다. 감정이 얽힌 문제 중 19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바르게 보면 처음에는 감정이 동요하더라도 번민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감정의 흐름을 끊어낼 줄 알면 흔들려도 이내 제자리를 찾는 오뚜기와 같은 부동심을 기를 수 있다. 질투는 착각이 낳은 감정. 우리는 화 못지않게 질투라는 감정에도 괴로워한다.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와 멋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감탄에서 그친다. 그런데 질투심은 내가 가져야 마땅한 것을 남이 부당하게 취했다고 착각할 때 생긴다. 원래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나 대신 남이 차지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파도가 진다. 질투의 밑바탕에는 소유욕이 있다. 본디 내 것인데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 말이다. 이를테면 평범한 직장인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에게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세계적인 야구 선수를 질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처럼 평범한 이들은 애초에 그들과는 선 곳이 다르니 우러러볼 수는 있어도 질투하지는 않는다. 내가 차지해야 할 지위를 경쟁자가 먼저 차지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질투한다. 질투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좋을 것 하나 없는 감정이다.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갇혀 빙글빙글 돌 뿐이다. 어찌 보면 증오심보다도 결이 나쁘다. 증오심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질투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질투심 뒤에는 삐뚤어진 소유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질투가 난다면 정말로 부당한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내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질투심을 내려놓으려면 내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불필요한 감정을 버리고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죽음은 넘어야 할 산이 아니다. 나 자신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임시로 빌려 쓰는 배와 같은 것.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배가 바로 나이다. 아무리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에 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배가 자기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강을 건널 수 있으니
배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 배 자체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구는 버리면 그만이지 않은가. 배도 마찬가지다. 올라탔던 배가 가치를 다하면 그만 배에서 내려도 아쉽지 않을 터. 그러니 강을 다 건너서 인생이 끝날 때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 없다. 미련을 내려놓고 사뿐히 강 건너편에 발을 디디면 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다. 왜 죽음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면 누구도 죽음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석가는 사후에 대해서 무기의 자세를 관철했다.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말을 남겼을 따름이다. 알 수 있는 점은 단 하나.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다.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별이 되고 바람이 되고 저 세상 어딘가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짓는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딱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넘어서려 하지 않아도 된다. 삶이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짐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만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길들이며 더 기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매일의 허물을 견디는 당신을 위한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